앞에 두 분께서 너무 시간을 주셔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체 사회 속에서 간단히 소개를 하셔서 발표자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추가를 드리면, 박준면 선생님은 저희 분기에 처음 인사를 드렸는데 원래 경영학 베이스이신 걸로 알고 있고, 뉴욕 FIT 교수이시고 마이일대 명예학자 교수 계시고 여러 매체에 자주 있어서 글을 쓰시니까 아마 조남을 흡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혹시 더 궁금하시면 저분께서 직접 레스토랑 운영하신 경험이 있고, 그래서 공간 미식사, 공간력 수업, 천벌 아침 식사 이런 좋은 책이 있으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서영 교수님은 서울대 건축학부 교수도 계시고, 최근에 수동계획을 내셔도 많이 풀렸죠. 그전에 빨간옷이는 그전에 큰 조그만 채널과 미술 채널보다는 진짜 많이 풀렸죠. 서울대 건축가 그런 성향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대표적인 그게 인문학자라고 생각을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제 말을 참 잘 듣는 대수시고, 간단히 참깨라고 지금 말씀을 이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예정된 토론자가 네 분이신데, 저희 동인이신 조영원 선생님께서 서로 상영하시다가 집안에 일이 생겨서 다시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토론을 세 분으로, 원래 각 10분씩 조금 더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정윤록 교수께서 혹시 먼저 인사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서 순서는 정 교수님, 그 다음에 이현수 교수님, 김윤 교수님 이런 차례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황정 전 의원님께서 주도하시는 박찬희 교수님하고 같이 주도하시는 공공디자인 포럼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에 대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저는 경제학자인데 사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관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학문 분류가 산업화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제조 공장형 학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통합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이 원초적인 문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데서 제가 전적으로 전화를 하셨길래 하겠다 주제넘지만 그랬습니다. 또 하나 이 디자인 포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저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중등을 드나든 게 횟수로 따지면 제 항공 마일리지가 100만 마일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90%가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쌓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것은 상하이 지역을 다니면서, 상하이의 번드라는 그 지역은 세계 건축 박물관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이후 그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들어간 게 1988년인데 그 이후부터 이렇게 쭉 상하이가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 같으면 거의 성냥갑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스카이라인을 보시면은 호동 쪽하고 호서 쪽, 그러니까 이 한강 너무 비슷한 게 황포가이라고, 황포가는 저쪽이 상당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면서 스카이라인이 생각보다는 괜찮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1988년에 들어갔을 때 상하이는 전혀 그런 게 없었죠. 그 이후에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게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많이 다녀오셨겠습니다만,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제가 한 분의 유명한 분을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104살 돌아가셨네요. IMP라고 홍콩의 뱅콕 차이나 삼각형 구조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 그 당시에 유시 버클리에 총장을 했던 전창민이라는 선생하고 같이 세계 유수에 있는 지역에 있는 화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여기 지역을 좀 바꿔보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 콘크리트 건물로만 지을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그 IMK 선생은 자기 고향인 수조라는 지역에 수조 박물관을 과거 중국의 건축물 플러스 그걸 현대화 개념화시켜서 수조 박물관이라는 걸 아주 잘 지어놓고 자기의 생활을 마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걸 중국 친구들한테 잘 물어보니까 상당히 일찍부터 건물을 지을 때 미관 영향평가를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95년에 서울시에 그 당시 은사께서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은사께 서울시도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조금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결국은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서영 교수님하고 박진배 교수님이 설명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지금 이 은퇴하기 전에 아주 일찍 그 구례라는 지역에 정착을 한 지 5년째 됩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 제 고향은 구례가 아니라 하동인데 구례에서 하동 가는 벚꽃길이 있는데 그 국도를 이 공공 디자인으로 현대화하면서 벚꽃나무를 다 넣어버렸어요. 요즘 가보시면 그걸 금방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많은 분들이 일종의 공공 디자인인데 벚꽃나무를 그대로 놔둬야지 그 드라이빙을 하면서 그리고 그게 속도가 60km로 아직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지역이 상당히 콘크리트화됐다 하는 걸 저는 자주 느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태양광 설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까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드라이빙 전상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드라이빙 할 때 재미가 없지 않느냐. 이건 정말 제가 태양광 그 설비를 보면서 상당히 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현재는 세계적 대전환기로 제조업의 전통 제조업은 이미 허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산업화가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제 발전을 했고 돈이 이만큼 쌓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걸 어떻게 좀 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경제적으로 위상이 7등이다 이런 걸 갖다가 얘기할 게 아니고 대한민국으로는 뭔가 좀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테마를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 2분만 더 쓰면은 저는 지금 은퇴한 이유지만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대거 은퇴를 하거든요. 근데 베이비부머 세대가 50% 이상이 지방 출신입니다. 지방도 아주 깡촌에서 거의 대부분이 출발을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태어나는 젊은 청년들은 90% 이상이 도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청년들을 거기다 끄집어가지고 뭔가 지방의 디자인, 공공 디자인을 바꿀 게 아니고 가능하면은 베이비부머가 5,200, 한 5일 정도는 시골에서 좀 살고 2일 정도는 수도에서 다시 사는, 그러니까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사는 이런 걸 만일에 활용할 수만 있다면은 앞으로 다시 그 사람들을 지방자치단체의 고문이나 아니면 이런 걸 좀 제도화할 수 있다면은 조금 더 나은 공공 디자인을 갈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베이비부머들은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이 상당한 이 전업가들입니다. 프로페셔널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는 아니고
한 지역에서 그 지역의 나름대로의 성과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좀 더 공공 디자인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이 시간은 한 30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한국의 브랜드로서 자리 잡게 된다면은 우리가 후세에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지방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 논조를 마치겠습니다.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에서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자가 이은수입니다. 사실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저쪽을 받았을 때에는 디자인 코리아를 하시겠다, 새롭게 한국을 디자인하겠다 이런 취지셔서 뭐 평소에 늘 제가 뭐 평생을 그렇게 생각해온 바도 있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잘 풀면 우리나라가 위기의 한국이 정말 선도적인 한국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왔다는 거기 때문에 기꺼이 저는 동참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원고를 또 받고 그저께 받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다학제적인 분야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고 동시에 시민으로서 공공기관인 모든 시민이 다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발제에는 신선한 여러분들에게 시각을 많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포럼을 정식적으로 연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일이어서 좀 공공디자인을 이해할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을 제가 토론에 좀 더 애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계속 말 아니고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그림을 하나씩 때가 아무래도 이제 여러 학자가 오셨기 때문에 그림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미래에 붙으면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잘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르는 렌즈를 만드는 것, 안경을 끼고자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두 분 앞에 발제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인 분야, 그 다음에 또 외견적으로 보이는 것에 어떤 심볼릭 의미가 있고 문화가 있고 리추얼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공공디자인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보면 어마어마한 장르를 엄청난 깊이로 얘기할 수 있고 국가 발전에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사회 생태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자연 생태계의 생명의 한 위치로서 거기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이 관계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를 잘 해내면 기본적인 복지는 보장을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문화산업이 보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오늘은 문화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많이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더 큰 위기는 문화와 동시에 복지의 위기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 인구가 1000만 명 시대고 굉장히 다이버스하고 굉장히 그 장수명의 시대, 지금 120살, 150까지 사는 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사회에서 인구가 대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트랜스휴먼을 내다보고 있잖아요. 이런 큰 어떤 굉장히 거시적인 맥락에서 복지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근데 복지를 담는 공간은 여러분이 오셔서 아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콘크리트 건물에서 자고 내려와서 뭐 도끼다시 펴라죠. 물갈비만 밟고 와서 철로 만든 자동차를 타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와서 또다시 건물에 있고 이 공기까지 이 안에 있는 공기까지도 100% 인위적으로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공디자인은 그리고 공공디자인의 범위는 내 개인의 아주 사적인 거 아니면 다 모두가 시행하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의 영역입니다. 그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포용하느냐 하는 거지. 그리고 아주 작은 내 개인이 쓰는 물건이라도 결국은 이게 내 집에서 쓰레기도 내가 스스로 막 해결하고 먹어치우지 않으면 전부 다 공공의 이슈가 되기 때문에 개인에서 사용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공공디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적인 물건들도 공공의 기관에서 사면 전부 다 공공디자인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공디자인의 폭이 크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문화로 인해서 어떻게 문화적인 재생을 해야 될 건가에 관한 거지만
굉장히 깊이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복지에 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공공공간의 인프라를 어떻게 조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미래의 치명적인 굉장히 이 사회적인 부담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감히 지금 접근조차도 못하고 있는 토픽이거든요. 그 솔루션이 공공디자인에 굉장히 크게 놓여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터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미래에 우리가 고고학에서는 과거의 저기를 보잖아요. 고고학자들은. 그런데 미래에 우리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지? 하는 그 미래에 대한 저기를 연구를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림 좀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해결은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크게는 두 꼭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사실 경제와 교육인데요. 경제? 우리 지금 앞으로 누구나 다 알듯이 연금개혁이고 난리를 할 텐데 그거보다 더 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예, 그런 인구는 장수명인데 지금 우리가 20세기 산업화를 거쳐서 디파인을 해놓은 거는 언제 은퇴시키고 언제 뭐고 하는 모든 체계가 그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의 예산은 굉장히 줄어들 거고 적고 더 보들 수가 없고 왜냐하면 국민이 더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적을 건데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시행착오로 드는 경비가 너무 많았다. 지방자치제에서 수백억, 수천억, 수십억짜리들을 가져가면서 과연 이게 왜냐하면 전문가들이나 종합적인 시각이나 시민참여식이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물리적인 건축물에 대한 비용부터 따갖고 가잖아요. 거기에는 콘텐츠도 없고 누가 어떻게 사용할 것지에 대한 사람에 대한 배려, 휴먼 에어도 없었습니다. 너무 우리나라는 제일 먼저 빨리 성장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착오로 드는 경비를 잘 시민들이 왓치아웃해서 경비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는 이왕 할 거 좋은 창의적인 생각과 심사숙고 하에서 많은 창의성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는 경제에 대응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는 이제 하다 보면 경제적인 가치와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 이게 산업적인 부가가치를 이제 높일 수가 있을 거고 무엇보다 국가가 미래에 국민이 미래에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아주 절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대로 가다가는 굉장히 에이지 세그리게이션이 높잖아요. 그랬을 때 수많은 이슈들을 지금 사회적인 약자의 합의 국민 대다수가 되는 지금 저성장 시대를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회통합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사회통합에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그런 비용부터 줄여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공공디자인을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있죠. 수많은 좋은 사례들이 있고 세계적인 사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사례들에서 실패한 것을 찾아내서 우리 방식으로 풀 수 있는 수많은 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입니다. 자, 교육을 보시면 무엇보다 지자체에서 돈이 예를 들면 도시생에서 에어리어를 150억이 내려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뭘 원하냐 하면 당신 방식으로 해놨다가는 이제는 민원이 무섭거든요. 그러면 주민 참여들이 합해서 공감이 된 안을 합의안을 갖고 오신 분들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민원도 오고 주민도 좋으니까. 그런데 과연 주민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전부 다 이해관계 속에 얽혀있고 공감을 하는 교육을 못 배웠습니다.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 정보도 부족하고 그 다음 뭘 갖고 토의를 하지 하는 머릿속에 한계들도 있고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하고 참여를 하고 협력을 하고 공감하는 능력 그런 것은 우리의 교육에 부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학교 정규교육뿐 아니라 모든 평생교육이 돼야 하는 시대에서 더욱이 필요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초고령만 하더라도 일본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부터 어떻게 친절한 시민이 되는가 도시에서 뭔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결 방안을 제시해줘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전체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 훨씬 먼저 내다보고 친화적인 도시나 마을이나 이런 것까지도 구상하자고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비전이 그런 어떤 교육 체제가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가야 하는데 지금의 교육은 지금 며칠 전부터 디지털 혁신으로 갔거든요. 전국에 17,000개인가요? 올해 3,000개, 내년에 4,000개, 그 다음에 5,000개의 학교를 디지털 혁신을 시키는데 똑같이 태블릿부터 쫙 배급을 한 거죠. 그럼 우리는
점점 기업이 지금 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기업이 커져가는데 저절로 에이지즘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공간을 해줘야,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사람들의 삶이 일어나는 하나의 배경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자체가 자원이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할 건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자, 공공디자인이 지금은 건축과 지금은 거리와 뭘 얘기하는 것 같지만 공공디자인의 영역은 한번 좀 늘려주시겠습니까? 영역은요, 도시디자인에서부터요. 도시,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에서부터 잠깐만요. 도시디자인, 환경, 공원 조경, 건축, 그 다음에 공간 디자인, 설치물, 환경 조형물, 가구, 제품, 패키지 이르기까지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교육해야 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계속 넘기시면, 첫째는 시민 참여 영향이, 지금은 모두 시민이 참여하는 시대입니다. 뭐 트로트니 가수 뭐 이렇게 결정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시민들이 투표하잖아요. 대통령 탄핵한 것도 촛불 하나씩 나가서 내 의견을 표시하겠다 해서 바꾼 국민 아닙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시민 참여 영향에서 바로 아는 시민들, 바로 얘기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하고 투표할 수 있는 시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민 영향을 전반적으로 강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은 혼자 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딘가 내가 끼어서 합니다. 그러면 내가 공감을 해줄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 영향이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길러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특수 분야에 아주 진짜 디테일한 전문가라고 하면 이 전문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느냐, 이런 것이 동시에 교육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게 지금 국가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볼까요? 국토교통부에서 뭘 합니까? 블랙펜도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통과 이동을 하는 환경은 다 국토교통부가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뭘 할까요? 주민의 생활과 복지환경 다 합니다. 교육 노력 환경은 교육부가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행정 서비스 환경은 누가 합니까? 해양부가 합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공통적인 것이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공공환경의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하고요. 공공환경의 본질이 특별 향상, 문화체육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일하는 터전, 노동의 현장이잖아요. 산자부가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부 고용노동부가 전부 다 이런 인력들을 지원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마침하고 대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생각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그 공감 능력이 있고 볼 줄 아는 시민들의 속에서 이게 저절로 진화돼서 나와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저는 이제 뭐 링컨의 게츠버그 연설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국민을 위한인데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개념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창조, 크리에이션, 조성입니다. 만든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이 물병에서부터 이거에서부터 숨쉬는 공기에서부터 의자 이기까지 전부 다가 디자인 아닙니까? 창조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바꾸면 디자인 창조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모두의, 모두의 의한, 우리가 참여에 의한, 우리를 위한 디자인이 되어야 되니까 모두를 위한 디자인에서 모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몇 년 전부터 지금 진흥법과 함께 퍼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일부는 이것에 대한 이름으로 초등학교 교과가 들어가고 있어서 의식이 바뀌고요. 의식이 교과서에 들어가면 굉장히 바뀌죠. 부모들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몇 개 안 남았는데요. 우리나라의 형식입니다. 과연 우리가 저기를 아기자기 하고 문화가 남고 뭐 이런 거를 그냥 무작정 요구할 수만은 있는 것인가? 지금 현재 현실이 2040년 한국의 국토 지금 뭐라 그럴까요? 소멸화에 관한 과정을 실질적인 데이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빨간 데 있는 것이 인구가 증진하는 것이 인구가 좀 있다는 거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없어지는 유령 도시 무지 많잖아요.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되잖아요. 어떤 아이디어를 써야 할까요? 하는 건 굉장히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맨 가장자리에 있는 게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말할 수 없죠.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번 기회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공간 인프라는 뭐였죠?
토목이었어요. 이동의 효율성, 자동차, 이런 물류의 효율성이었어요. 토목이 우리나라 인프라였습니다. 두 번째는 신도시가 건축되면서 건축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감히 인프라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도시재생이라는 게 생겨서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시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는 거는 모든 국민이 그 자리에서 살아서 그 자리의 모빌리티, 이권의 안에서의 모든 복지 혜택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미래에 마련해야 하는 복지 인프라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보시도록 하시죠. 여기서 보시면 앞으로 미래의 가장 기본적인 공간 단위가 동네 공간 환경입니다. 이건 인과학적인 변화하고 관계가 있고요. 동네인데 이 동네에는 도로, 교통, 복지, 교육, 공원, 그 다음에 뭔가요? 문화환경, 인정환경, 주거환경, 주거환경은 커뮤니티를 이루니까 주거환경.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뭔가요? 문화환경인가요? 그리고 이제 흰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디에나 들어가는 게 정보환경과 어디에나 들어가는 게 예술환경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보는 전체 공공환경의 영역입니다.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고령 이슈입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고 하면 지금 초고령 이슈는 핵폭탄 같은 겁니다. 그런데 각 지방마다 가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부 다 주택이 남아있는 저기는 40%가 된다 해도 주민등록 남겨보고 서울로 하고 하니까 실제 제가 보는 노인들은 거의 한 60, 70%가 다 노인으로 보여요. 그런데 거기는 그들은 노후주택에 살고 있는데 대부분이 노후주택입니다. 우리나라 OECD 노인 빈곤율이 제일 1위로 뭐든지 다 1위잖아요. 노인 자살, 우울증, 고독사, 이게 전부 다 한국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노인들, 빈곤 노인층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 거를 지금 두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고령 인구를 담는 좋은 공공환경을 코스트 이펙트하게 만들어낼 건가,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마지막일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게 산업시대에는 이런 사람들 위해서 대중, 표준화된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대량 생산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쭉 보시면 굉장히 인구가 다양하게 해왔고, 다음 눌려보시면 다양하게 확산돼 왔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했는데 이게 파블릭 섹터를 보면 쭉 보세요. 한 번 더 해보시면 이 파블릭 섹터는 어떻게 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공디자인이 되게 할 거가 이슈고, 프라이빗 섹터 쪽에서는 어떻게 이전에 간과되었던 모든 시민들이 각각 나의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까 하는 그러한 혜택 차원으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오늘의 문제는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30년 후에 우리가 우후대 자손들에게 편지를 쓸 때 과연 후회는 우리가 미리 준비를 잘 못해줘서 엄청나게 어려운 살게 해줘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때가 후회된다라는 편지를 쓸 건지, 아니면 정말 잘 뭔가를 만들어서 거기서도 믿은 위기가 왔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잘 풍요롭게 살고 있어라는 편지를 쓸 건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그 다음에 마지막일 것 같은 아니면 또 들려보십시오. 아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환경이었는데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첨단 시대잖아요. 한번 눌려보시면 지금 첨단 기술 생태계가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는 다음 빨리빨리 눌려주시면 제가 속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인간을 중심으로 놨을 때 지구 생태계, 자연 생태계랑 공생하느냐, 우리가 잘 살자고 만든 사회 생태계랑 공생하느냐, 그 다음에 첨단 기술과 우리가 어떻게 공생하느냐, 이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일 텐데 이미 자연 생태계는 분리시켰고 사회 생태계도 이미 굉장히 지금 양극화 현상이며 어마어마한 문제를 마련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첨단 기술의 경우에는 아직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디시전을 하는 시민들을 양성하고 좋은 것을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민을 기른다고 하면 거기서 많은 빛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앞으로 미래 저기는 우리가 지금 공공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거잖아요. 모두를 위한 공생입니다. 공생은 한국에서 제일 먼저 만든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최근 3년 동안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내놓은 책이 올해 지금 내놓은 게 오프플러스로 내놓은 게 공생 어크로스 컨테스트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런 다차원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대개 사회 생태계를 얘기해서 이 시대가 어떻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하느냐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말 교육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을 파브릭 디자인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공생이라고 하는 K컬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다음. 자,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저기인데요. 미국은요, 산업화 시대를 맞으니까 모든 땅을 산업사회가, 산업자본주의가 다 차지할 거 뻔하니까 거기에 모든 주마다 이 땅은 미래 세대를 위한 땅이라고 하는 모리렉트를 만들었습니다. 1862년인가요?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 모든 땅에다가 미래를 위한 땅을 만들었고 거기를 어떻게 했냐면 랜드 그랜트 유니버시티 해서 스테이트 칼리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굉장히 좋은 주립대학이 값싸게 많은 산업화의 역군을 불러냈던 겁니다. 그렇게 한 지 50년 만에 미국이 최고의 선도국가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국이 제일 먼저 없어질 거다. 예, 그 다음에 전부 다 초고령의 핵폭탄 같은 얼스케이크 같은 AGK를 한국이 맞을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떤 복지공간 인프라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걸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저는 이미 지금 땅덩어리도 작은데 노란색이 밝은색 웨이브에는 거의 다 쇠퇴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길이길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정책으로 새로운 사회에서 이 시기에 어떤 디시전을 잘하고 준비를 했다라고 우리가 후대에게 고맙다는 느낌을 갖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과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학교에서 할 일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천년이나 연맹 보시면 다뭐 명예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인데 프로젝트 섹터를 모시는 김영희 교수님께도 좀 40대, 30대 차세대 주자보다가 좀 저희가 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저희가 모셨습니다. 김영희 교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대 김미영입니다. 저는 포럼의 동의는 아니고요. 전 선생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감히 조교수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사실 아까 전 교수님께서 책 잘 팔리지 않냐고 여쭤주셨는데 제가 두 분 책을 서울대 도서관에서 좀 빌리려고 검색을 해봤더니 다 대출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구입을 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네. 또 책으로 그리고 지면으로 만나던 이제 두 분의 어떤 디자인, 그리고 공간, 그리고 건축에 대한 좀 철학을 들을 수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자리였고요. 그분 오랜 경험이나 좀 관록이 느껴지는 발표여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발표에 대한 코멘트를 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고 또 이 자리의 의미 또한 학술적인 토론보다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모으는 그런 자리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평소에 생각하는 공공 디자인, 공공 공간에 대한 소회를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는 건축이나 도시 설계나 디자인 전공은 아닙니다. 저는 도시 계획을 전공을 했고요. 학교에서는 지금 도시사회학, 공간사회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는 사실 춘천에 있어요. 춘천에 있고 집은 지금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춘천을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편도 1시간 반씩 왕복하면 3시간 정도를 길거리에서 쓰고 있죠. 길 위에 인생을 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동이라는 것이 제 일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가용을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보다는 좀 공공 디자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놓아져 있는 모빌리티 공간, 이동 공간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공공 디자인이 갖는 중요성, 그것과 함께 한국 사회 공공 디자인이 갖는 한계들을 최근에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뭐 한 3시간 정도의 시간을 하루에 공공 공간에 갇혀서 생활하면서 드는 생각이, 공공 디자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대상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디자인한다, 우리의 시간을 디자인하고 또 우리의 행동을 디자인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관계를 디자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소중한 24시간 중에 한 3시간 정도가 이 기차라는 공공공간 속에서 저의 시간의 질, 삶의 질이 좌지우지 되기도 하고요. 책을 읽던, 뭐 잠을 자던, 일을 하던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최적의 행동을 저는 늘 선택하고요. 또 저는 일하러 가지만 사실 경춘선 아이텍스 청춘 사보신 분들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 빼고 오피스 정장하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들뜬 상태예요. 가평에 놀러 가시는 분들 대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흥분과 들뜸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그 기차에서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공간이 만약에 훌륭한 공공 디자인이 적용된 공간이다, 내지는 훌륭한 공공 공간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시간을 굉장히 행복해야 될 텐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못해도 한두 번은 꼭 자가용을 가지고 가요. 그 공공공간이 주는 피로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자가용 선택하게 되는데, 왜 이제 저희 경험으로 이제 말문을 열었지만, 한국 사회에서 공공 디자인 하면 좀 항상 이렇게 좀 뭔가 깝깝하고 뭔가 답답하고 뭐가 문제일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직설적으로 한심한 그런 느낌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퍼블릭 디자인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어색하게 다가왔거든요. 퍼블릭 디자인이 무엇인가를 좀 서치를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좀 아마존에서 먼저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퍼블릭 디자인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더니 별로 관련된 직접적으로 퍼블릭 디자인이라고 언급된 책은 많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뭐 퍼블릭 팔러시, 퍼블릭 헬스를 디자인한다, 뭐 이런 식의 공공 정책에 관련해서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었고, 또 연관을 좀 확장해서 검색해 보니까 오히려 퍼블릭 디자인보다는 퍼블릭 스페이스, 퍼블릭 스트릿,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같이 어떤 구체적인 공공의 영역들, 공공의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해서 이제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결합해서 쓰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보문고 교보문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퍼블릭 디자인, 공공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첫 번째 나오는 게 공공 디자인의 시대. 심지어 공공 디자이니즘, 공공 디자인 사례모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퍼블릭 디자인이라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한국적 맥락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먼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디자인을 좀 이렇게 한국적 맥락에서 퍼블릭 디자인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2000년대 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 제가 서울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석사 후 연구원으로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시장으로 계셨고 그때 컬처널리스, 디자이너리스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시면서 서울의 디자인 전문가, 서울시 디자인 전문가들 영입을 하고 디자인 서울거리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러면서 조례도 만들고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시민 행정의 용어로서 공공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그런 서울시의 움직임들이 지자체로 좀 확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맥락에서 이제 퍼블릭 디자인, 공공 디자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행정적인 그리고 정치적 용어로 출발했고 그것이 좀 자가 발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인 용어에서 공공 디자인이 도대체 어떻게 규정되고 있느냐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제 저희가 공공 디자인 관련된 법은 2016년에 공공 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시행이 됐는데 거기서 규정하는 공공 디자인의 정의를 좀 찾아보면 좀 비문인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반 공주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조성, 제작, 설치, 운영하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아직 끝나지 않았죠. 공공성과 친밀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를 말한다라고 법으로 이제 규정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법률적인 정의를 봐도
우리가 공공 디자인을 대한 태도를 보면 여전히 공공 시설물, 어떤 물리적인 인프라로서 한정해서 그것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공공 디자인을 앞서서 두 분 선생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보이는 영역을 디자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영역 이상의 것을 디자인하고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고 조직하는 행위가 바로 디자인이라는 동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 디자인으로 다뤄야 할 대상은 단순히 물리적 인프라로서의 형태, 기능, 운영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물리적 인프라를 넘어서 어떻게 사회적 인프라 혹은 문화적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물리적 인프라 넘어서 사회적 문화적 기능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의 공공 디자인은 아마 디자인이라고 하는 물론 약간의 실용예술에 가깝긴 하지만 그런 예술이 공공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예를 들어 퍼블릭 디자인, 퍼블릭 아트로서의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그랬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이제 공공 디자인 규정, 한국적 맥락의 사용에 대한 좀 신나나 이런 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 디자인이 우리의 일상이나 우리의 삶과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또 한 가지의 경험, 문제는 바로 앞서 두분 선생님들 말씀하셨지만 장소화되지 않은 공공 디자인인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지역 춘천에서도 있었고, 춘천에 한대학교 오기 전에 부산 지역에서 한 3년 정도 부산연구원에서 재직을 했는데, 부산이든 춘천이든 어떤 지역에서 공공 디자인은 지금 현재 거의 설득력을 잃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흔히 이제 도시는 각자의 리듬을 각 도시마다 리듬을 갖고 있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도시의 리듬이 형성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리적인 조건이 가장 클 것 같고요. 바다를 끼고 있느냐, 분지이냐, 산이 있느냐, 이런 도시적 조건, 그리고 사회문화적 조건, 인구 구조, 인구 구성 이런 것들이 그 도시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요건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이제 부산하고 춘천에 두 도시에 있으면서 부산 두 도시의 리듬감을 확실히 체험했었는데, 부산은 확실히 정말 부산합니다. 부산스럽습니다. 매우 부산합니다. 그런데 춘천에 처음 갔을 때 내가 이 도시가 좀 맞겠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는 굉장히 고요하고 안정적이야. 분지라는 도시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춘천에 왔을 때 제가 처음 접했던, 다른 분들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가 3년 전 춘천에 와서 처음 접했던 공공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공적인 설계 수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에 하나는 바로 노인 보호구역이었어요. 저는 부산에 있으면서 노인 보호구역을 접하지 못했었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만 접했었는데, 노인 보호구역이 농촌지역, 원도심 곳곳에 노인 보호구역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결국에 쉽게 얘기하면 춘천이라는 도시의 속도는 훨씬 느리고 도심이나 활동은 훨씬 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그렇다면 분명 부산이라는 지역 내지는 춘천이라는 지역에서 도시마다 공공 디자인이 지향해야 되는 원리 원칙이나 방향을 분명 상의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라도 노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은 당연히 디자인적인 면에서 차별이 있어야 되고, 디자인적인 면에서 훨씬 더 어떤 차별성이 두드러져야 되고, 같은 도시 안에도 그렇지만 서로 도시 간에 그것은 더더욱 두드러져야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2016년에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난 뒤에 지자체마다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을 또 수립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지자체 계획들을 몇 개를 다운받아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부산, 강원도, 대전, 세종시 이런 각 지자체에서 만들어진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을 보니, 물론 이제 우리 도시기본계획처럼 전체적으로 담아야 될 틀은 비슷합니다. 목표와 방향, 관리, 시행의 원칙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지역명만 바꾸면 이게 대전인지 세종인지 강원도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보고서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규범적인 이야기들을 대부분 담고 있어요.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편의성을 제고해야 된다, 통합적인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디자인이 어떻게 지역의 개성,
기업의 정체성 혹은 지역의 로컬리티를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 환경의 그런 상태에서 사실 지자체에도 공공 디자인의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두 분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에서 좀 최근에 지자체마다 공공 디자인의 유행은 출렁다리를 그렇게 놉니다. 출렁다리가 전국에 200개가 넘고 한 달에 하나의 출렁다리 생긴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전국이 출렁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강원도 뭐 지방재정평가위원회 이런 데서 강원도 곳곳을 다니는데 매번 심사할 때마다 항상 묻는 안건이 지방에 출렁다리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뭐 지자체 군수나 시장의 입장은 지방에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이런 입장이긴 하지만 모든 출렁다리가 랜드마크가 될 수는 없고 그것이 어떤 관광객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올지는 항상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뭐 공공 디자인, 지자체마다 또 공공 디자인 공모전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사실 작품 사진, 디자인의 의도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심사를 하다 보면 사실 그 공공 디자인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어떤 지역적인 맥락, 장소적인 맥락 이런 것들은 전혀 근거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자체에서 그 공공 디자인 혹은 공공 건축물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 최근 많이 시도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총괄 건축가 제도인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총괄 건축가가 전국의 62개 지자체에서 총괄 건축가가 이제 지자체에서 총괄 건축가 33명, 공공 건축가 1,142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80.6%인가가 교수가 이제 총괄 건축가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장점이 있겠죠. 통합적인 도시에 대한 관리, 종합적인 관리, 그리고 기획에서부터 관리까지 일관된 계획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개방직이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 기존 공무원의 어떤 눈치를 보지 않고 좀 주도적으로 디자인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부산에서도 그렇고 강원도도 지금 총괄 건축가 얘기 나오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그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지자체장이 교체되면 또 이 총괄 건축가의 수명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업의 연속성을 위협하는 경우도 많이 느껴요. 특히나 지역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는 그런 총괄 건축가 역량을 갖고 있는 지역 출신 건축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중앙에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그런 분들이 지역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그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디자인되어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분들의 어떤 또 앞서 말씀드린 개방직이라는 지위 때문에 그분들의 이상이나 권위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뭐 지역의 그 디자인적인 전반적인 도시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입되고 있는 제도들의 어떤 폐해 같은 것들도 저희가 좀 더 연구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또 이제 한국의 공공공간이 왜 이렇게 답답할까, 심란할까, 이렇게 설득력이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마지막으로 제가 든 생각은 한국의 공공공간은 정말 재미가 없다. 왜 한국의 공공공간은 핫플레이스가 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KTX 타시면 앞에 좌석에 항상 잡지가 꽂혀져 있잖아요. 잡지? 그 잡지 보시면 매달 하나의 도시들, 하나의 지역들을 소개하는 잡지인데 공교롭게도 이번 달 그 KTX 잡지의 지역이 춘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춘천 지역의 어떤 곳을 이제 KTX 포레일이라는 이제 공공기관이 핫플로 잡았을까를 보니까 카페, 맛집, 호텔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도 이제 공공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공공간에 대해서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은 이제 공간을 소비하는 방식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공공간은 시민들이
공간을 소비하고 공간에서 어떤 실천이 일어나는 것들, 그런 소유 수요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MZ세대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MZ세대들이 요새 많이 가는 공간, 뭐 성수동, 그리고 거현대 여의도 뭐 이런 공간, 팝업스토어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자신들의 경험,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것들을 찍어서 인스타 할 수 있는 인스타그래머블한 공간, 이런 것들을 소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공간 자체를 소비하고 공간이 곧 콘텐츠인 시대, 이런 것들을 공간력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때 뭔가 공간이 곧 콘텐츠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공공공간은 여전히 전통적인 어떤 당시의 공간 소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화문 같은 경우도 봐도 플리마켓을 하거나 김장축제를 하거나 혹은 아주 공공공간이 아예 시민들의 이용과는 대리된 근엄한 공간은 장소로 남아있거나 이런 것들이 다수인 것 같아요. 제가 지역의 이제 청년들, 저희 학생들을 보면 느끼는 것이 지역의 청년들은 몸은 지역에 있지만 그들은 절대 지역의 공간을 즐기지 않습니다. 하루광장, 명동 이런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춘천 한림대 교실에 앉아서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공간들을 계속 끊임없이 소비하고 끊임없이 모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만 되면 금요일 수업은 거의 폐강이 되고 목요일만 되면 이제 서울로 가서 핫플레이스를 찾아다니는 것이죠. 우리 공공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변화하는 시민들의 요구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공공공간에 기획력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렇다면 이제 간단히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공공공간이 좀 매력이 있으면 어떻게 플레이어블한 공간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라는 말씀은 아까 이 선생님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 포 퍼블릭을 넘어서 디자인 바이 퍼블릭을 좀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아까 선생님이 명사가 아닌 동사다라고 얘기했는데 말씀하셨는데 공공디자인 교육이 이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뭐 공공디자인과 산업으로 대조군으로 얘기하는 많이 되는 것이 산업디자인일 수 있는데 산업디자인은 시장과 소비자를 지향하는 것이고 효율성을 중시한다면 공공디자인은 단위적 측면에서 당연히 민주성과 투명한 절차적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 시민들이 공공공간을 디자인하는데 참여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공공공간이 주인 시민들이 스스로 그 공간을 만들고 실천할 때 그 공간들은 더 매력이 있고 더 사람들에게 찾아지는 공간, 장소에 대한 입착, 지역에 대한 입착, 그리고 공공공간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공공공간이 이제는 좀 플랫폼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좀 공공공간이 재밌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했을 때 좀 공공성에 대해서 좀 확장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너무 부검적인 공공성의 정의를 좀 너무 부검화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공디자인의 대상은 저는 공공성을 갖는 모든 것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디자인과의 아까 퍼블릭이라고 말씀드렸으면 지금 이제 이번에 말씀드린 디자인과의 프라이빗인데 저는 사실 호텔이란 공간으로 논문을 박사 논문을 썼는데 도시계획을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모든 심사위원들이 왜 도시계획을 공공성을 추구하는 도시계획을 전공하면서 호텔이라고 하는 프라이빗한 공간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호텔이라는 공간 혹은 카페라는 공간이 더 이상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공공적인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공공의 공간들에 있어서 어떤 한계라는 것이 발견된다면 역설적으로 민간 공간들에게 어떻게 공공성을 좀 부여할 것인가라는 좀 특정인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뭐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이라는 것들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환경에 많이 초점을 맞춰주고 있고 소사이어티 측면에서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아직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공헌 정도에 좀 머무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시계획이나 공공계획이나 퍼블릭 디자인과 이제 사적인 측면들이 만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고민 그런 것들이 우리 포럼에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최근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에 그 노드섬 글로벌 예술성 축제 지명 설계 공모 때 토마스 에버우디의 작품이 선정이 됐는데 그분의 이제 뭐랄까요 공공 디자인에 대한 이제 정의를 보니까 더 나음을 위한 변화라고 규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더 나음을 위한 변화라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제 단순히 그 공공시설물, 그 한국적인 맥락의 공공시설물, 공공설치물이 갖는 어떤 심미성, 기능성의 향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디자인은 시민들의 삶을 디자인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수용하고 오히려 그리고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그리고 바람직한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 이어져야 그것이 퍼블릭 디자이너스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